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의학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피부왕 정윤을 운영하고 있는 문정윤 원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리원 피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또 이렇게 의학 전문 정보를 전달하는 식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마데카솔 요새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시죠. 마데카솔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텐데요. 이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국민연고, 저도 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마데카솔을 바르면 피부에 좋다,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데 과연 진실일까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데카솔 자체보다도 이 마데카솔의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데카솔의 주성분은 이 시카라고 부르는 병풀인데요. 이 병풀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물질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마데카식 액시드, 그리고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 액시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마데카소사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성분을 묶어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바로 마데카솔의 주 성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병풀에서 추출한 물질이 실제로 피부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세포를 보호하고 또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 얼굴 주름 개선에 잘 알려진 성분인 트레티노인과 이 주름 개선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물론 트레티노인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입술이나 눈가 주변의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데카솔을 잘 쓰면, 특히 이 마데카솔 성분인 병풀 추출물을 잘 쓰면 피부 건강 그리고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는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마데카솔은 사실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마데카솔을 화장품 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알러지나 접촉 피부염이 생긴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피부가 예민한 분들의 경우 마데카솔의 성분이 직접적으로 피부를 자극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마데카솔에는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연고, 그리고 마데카솔 분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라인업에서는 실제로 센텔라 정량 추출물 외에 또 다른 유효 성분들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화장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마데카솔 자체를 화장품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병풀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을 이 데일리로 사용하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이 마데카 크림, 시카 크림 이런 이름으로 시중에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요새 마데카솔만큼이나 바세린도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약국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바세린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직접 가끔씩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세린에 대한 오해도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세린 자체가 이 석유에서 정제하여 추출한 물질이다 보니 이 화학물질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화학물질이니까 또 피부에 안 좋다 이런 소문들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화학물질이라고 피부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는 많은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토대로 추출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화장품 성분들이 다 화학물질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보다는 이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다. 사실 이런 소문도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또한 상당히 오해가 비롯되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기보다는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불순물 중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를 정제한 물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시중에 출시되는 바세린은 이 순도 100%의 이런 불순물들을 완전히 정제한 제품만이 시장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바세린은 발암 물질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바세린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세린이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되느냐? 이 역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사실 바세린은 굉장히 높은 피부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보습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이제 밀폐제라는 게 있는데 바세린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밀폐제 중에 하나이죠. 밀폐제는 이 말 그대로 피부를 밀봉하듯이 막아버려서 이제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바세린을 바르면 굉장히 뛰어난 이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바세린은 주로 피부가 건조한 부위, 뭐 예를 들어서 입술이나 뭐 팔꿈치, 뭐 잘 갈라지는 뭐 발 뒤꿈치 이런 부위에 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입 주변이 건조하다거나 뭐 눈가 주변이 건조하다거나 건조해서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도 얼마든지 바세린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바세린의 활용법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바르는 뭐 수분크림, 뭐 로션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수분크림과 로션도 상당히 좋은 보습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것만 발랐을 때는 좀 피부가 당기고 건조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수분크림이나 로션으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도 금방 수분이 증발해버리면 다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한 뒤에 그 위에 살짝 바세린을 덧바르게 되면 이 바세린이 수분을 가두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 전에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살짝 바세린을 덧발라 보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은 바세린을 너무 자주 바르거나 또 바세린을 너무 많이 과량 바르게 되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에서 또 정말 건조한 부위, 필요한 부위 위주로만 소량씩 바세린을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요새 또 약국 여고들이 굉장히 핫하죠.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 이런 데 가서 화장품은 많이 사더라고 할지라도 사실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약국에도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연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집에 구비해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것은 비판텐 연고입니다. 비판텐 연고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아기들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는 연고이죠. 근데 사실은 이 비판텐 연고가 굉장히 피부 보습 효과도 뛰어나고 이 재생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꼭 기저귀 발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피부 문제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텐 연고의 주 성분은 덱스판테놀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분이 피부 내에 흡수가 되면 이 비타민 B5, 판토텐산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판토텐산은 우리 몸에 조효소 A의 보조인자로 작용해서 피부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텐 연고를 꼭 기저귀 발진 외에도 피부가 약간 예민하다거나 피부가 건조하다거나 하는 부위에 조금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피부 재생과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연고라고 하면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비판텐 연고에는 스테로이드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성의 위험이나 효과가 떨어질 피부 부작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꾸준히 써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고는 미보 연고입니다. 미보 연고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로 화상 연고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가끔 이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처방을 해드리는 연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연고가 꼭 화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또 피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 미보 연고의 주 성분은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피부에서 혈관의 신생 합성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상처 치유를 촉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기나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오일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보 연고를 발라보면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참기름에서 뽑아낸 성분이 바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미보 연고는 꼭 화상을 입은 부위 외에도 어디 피부가 까졌거나 피부가 다쳤거나 피부에 상처가 생긴 부위에 잘 활용하시면 아주 뛰어난 피부 재생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연고는 리도맥스 크림과 그리고 세레스톤지 크림인데요. 사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입니다.
제가 스테로이드 성분을 추천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위험한 거 아니야? 그거 부작용 생긴다던데.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 올바르게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 크림입니다. 특히 가끔씩 우리 생활하다 보면 막 붉은 발진 같은 게 올라올 때도 있고요. 뭐 특히 가렵거나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벌레 물리거나 뭐 알러지 생길 때도 있고요. 이럴 때 방금 말씀드린 크림을 발라주시면 생각보다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도맥스 크림은 이 스테로이드 강도가 아주 약한 클래스 6에서 클래스 7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 주로 얼굴 피부나 애기 피부 같이 얇은 피부에 사용하기가 좀 적합하고요. 세레스톤지 크림은 그보다 살짝 강한 클래스 5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몸에 생긴 문제에 바르기 적합합니다. 다만 효과가 좋다고 해서 과량을 사용하거나 뭐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내성이 생기는 등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간에 적절한 용량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새 다이소 제품들이 되게 핫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이소가 좀 저렴하게 화장품을 팔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보다 뭔가 가성비 있게 또 좋은 제품을 사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광고의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제품을 추천해 드리기보다는 다이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리들샷이라는 게 있어서 이 리들샷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 리들샷 왜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찾을까요? 리들샷 안에는 실리카를 가공해서 만든 아주 작은 미세 바늘인 시칼 리들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리들샷을 실제로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피부에 바르면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바로 그 날카로운 시칼리들이 이제 피부를 자극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이 시칼리들이 피부 각질층에 미세한 구멍을 내면요,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부 안쪽으로 침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세한 구멍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각질의 턴오버가 촉진이 되고 피부 재생 반응을 촉진시켜서 피부결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들샷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들 언급하는 후기들이 정말 사용하고 났더니 피부결이 매끈해졌어요. 뭐 모공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잔주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보고 그런 반응을 느끼기도 했고요. 다만 이 시카리들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좀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용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들샷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리들샷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들샷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리들샷 100, 300, 7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 리들샷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카리들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100에서 300, 300에서 700 이렇게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이 시카리들의 함량이 2.5배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하다거나 혹은 리들샷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리들샷 100 같은 숫자가 낮은 제품부터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조금 적응이 되거나 좀 피부가 튼튼한 분들은 이 점차적으로 리들샷 단계를 높여서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리들샷이 처음 다이소에 출시됐을 때 정말 리들샷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이소만 갔다 하면 뭐 다 품절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리들샷을 우리가 시작하고 싶어서 리들샷 100을 사고 싶은데 100이 다 품절돼서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추천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들샷 100과 또 리들샷 300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 시카리들의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들샷 300이 리들샷 100보다 2.5배 많은 시카리들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들샷 300을 가지고 평소 사용하던 수분크림과 희석을 해서 2.5배 낮은 농도로 만들게 되면 그럼 실제로 시카리들의 함량을
리들샵 100과 동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리들샵 100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데 뭐 품절이 돼서 구할 수 없다. 뭐 우리가 다이소에 갔더니 리들샷 300만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리들샷 300을 구입하셔가지고 평소 사용하던 수분크림과 믹스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저자극으로 리들샷 100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매일 발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부라면 매일 바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자외선은 뭐 계절에 관계없이 또 낮이나 뭐 저녁이나 관계없이 일정량은 항상 우리 피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만 하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랐다가 피부가 오히려 뒤집어지고 트러블이 생긴 경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처럼 트러블이 잘 올라오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이 선크림을 매일 사용하다가 그러한 증상들이 더 나빠지면 오히려 피부의 염증 반응이 촉진이 되고 염증으로 인해 피부 노화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야 한다는 맞는 말이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너무 민감하고 자외선 차단제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이 선크림 성분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진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선크림 성분이 피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선크림 자체보다도 이 선크림을 지우는 클렌징 과정에서 또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선크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내 피부 타입에 딱 맞는 선크림을 찾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한 사용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민감한 피부가 선크림을 사용하고 싶다, 또 선크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은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선크림을 구입할 때 그 SPF 지수와 PA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B 그리고 자외선 A의 차단 지수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을 잘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숫자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를 자극할 화학 성분의 함량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선크림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높은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데일리용으로는 한 SPF 30 그리고 PA3 플러스 이상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선크림 성분 중에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유기자차는 피부 안쪽으로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지만 무기자차는 피부 겉에서만 머무르면서 자외선을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이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바로 대표적인 무기자차 성분이죠. 또한 이 지성 피부, 얼굴에 기름이 많거나 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트러블성 피부에서는 사실 선크림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피부에서는 이 오일 프리 혹은 논코메도제닉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성분들이 배제된 성분들로만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트러블을 유발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감한 피부 그리고 선크림을 사용하고 피부가 잘 뒤집어지는 분들은 무리해서 선크림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외선에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무방비하게 노출돼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일상적으로 최대한 자외선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자외선이 강한 낮에는 뭐 실내에 머무르거나 또 실내에 있을 때도 이 창가 근처에 있기보다는 조금 햇볕이 안 들어오는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 밖에 외출할 때도 꼭 선크림이 아니더라도 뭐 모자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뭐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그늘을 이용해서 다니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블랙헤드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블랙헤드는 특히 이 코에 좀 잘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블랙헤드가 뭐냐? 피지와 각질이 모공 안에 정체되면서
산화된 이 검은 덩어리를 우리가 블랙헤드라고 합니다. 이 모공 안에 박혀 있는 덩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뽑아내려고 하죠. 특히 코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코팩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팩은 이렇게 붙여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접착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접착하고 떼어내는 과정 중에서 그 모공 안에 있는 피지와 각질을 같이 뽑아내는 것이죠. 뽑고 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사실 이 접착제 성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블랙헤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인 각질층까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코가 깨끗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오히려 피부는 피부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블랙헤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팩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블랙헤드를 없애야 할까요? 사실 블랙헤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뽑아내기보다는 정말 살살 녹여서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하라고도 불리는 이 살리실산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토너나 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요. 이 살리실산은 지용성으로 피지에 잘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 이 모공 안쪽의 피지를 녹여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한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이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다만 너무 이 역시 자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사용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실산이 좀 다소 나한테 과하다, 좀 자극적이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보다 더 순한 성분인 파하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파하는 살리실산보다 조금 더 분자량이 크고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보다 순하게 블랙헤드를 조금 녹여내고 싶다. 그러면 파하를 사용해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의약품으로는 또 레티노이드 성분의 연고들이 있는데요. 이 레티노이드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트레티노인 성분의 스티바 A 크림, 그리고 아다팔렌 성분의 디베린 크림, 그리고 트리파로텐 성분의 아크리프 크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레티노이드 성분의 크림입니다. 이 레티노이드는 피부에 바르게 되면 이 각질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모공을 열어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지의 생성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이 블랙헤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블랙헤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거나 완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집에서 이러한 방식들을 토대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평소에 우리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세안. 피부 관리의 시작은 세안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세안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60초 세안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세안하는 것을 잘 지켜보면 정말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양이 세수처럼 빨리 세안을 하고 끝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피부를 비벼가면서 꼼꼼하게 세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안이라는 게 너무 대충 하면 이 노폐물, 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기가 어렵고, 또 너무 열심히 세안을 하면 또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까지 파괴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세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60초 세안법입니다. 60초 동안만 딱 꼼꼼히 세안을 하는 것이죠. 다만 대충 세안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부위, 예를 들어 코 주변이나 입 주변, 그리고 헤어라인이나 목 뒤, 턱, 귀 아래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습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안을 하면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죠. 이 보습제도 어떤 보습제를 선택해야 하느냐부터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쉬운 거는 세안을 한 직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안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집니다. 이미 건조해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해지기 전에 세안을 하고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약간 피부가 뽀송뽀송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 바로 보습을 해주면 이 보습제의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다시피 자외선은 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항상 자외선을 잘 차단하도록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선크림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이 선크림을 발랐을 때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주기적으로 덧발라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물세안만 하는 분들도 많다. 오히려 물세안만 했을 때 피부가 더 건강해진다.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인 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에서는 물세안만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세안 자체가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외출 안 했으니까 밤에 그냥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으니까 난 깨끗해. 물세안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는 동안 피부에서는 끊임없이 피지가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에 묻어있는 노폐물들이 다 피부에 달라붙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아주 민감한 피부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주 심각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 경우에 따라 물세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세안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역시도 물세안을 했을 때 이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 정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세안하거나 이제 씻을 때는 가급적 순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제품을 이용해서 세안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세안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부에 묻어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충분히 제거하되 또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피부 노화 또 이런 피부 미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피부과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피부과에 처음 찾아와서 많이들 하시는 시술이 보톡스인데 보톡스는 얼굴 주름을 펴거나 아니면 얼굴에 윤곽을 정돈할 때 우리가 많이 추천드리고 많이들 하게 되는 시술이죠. 사실 보톡스 시술의 대부분은 이제 문제없이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케이스에서는 이 보톡스 부작용이 생겨서 많은 불편감을 또 끼쳐드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많이들 맞으시는 부위가 이마주름, 또 미간주름, 눈가주름 이런 부위에 주름을 펴기 위해 많이 보톡스 시술을 하시는데 보톡스를 너무 과하게 맞게 되면은 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또 표정이 너무 뻣뻣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마주름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이 너무 무거워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썹의 바깥 부분이 위로 치켜 올라가는 사무라이 형태의 눈썹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눈가의 주름을 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매가 날카롭게 변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일단 이러한 부작용을 겪고 나면 사실 보톡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부작용은 우리가 너무 주름을 강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보톡스의 용량을 과하게 맞거나 무리해서 맞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따라서 내가 가진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대치를 조율하고 피부의 표정을 너무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용량의 보톡스를 맞는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고 부작용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보톡스를 한 번 맞으면 평생 동안 계속 맞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보톡스의 효과는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번 맞으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유지되고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보톡스의 효과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보톡스 시술을 중간에 중단한다고 해서 더 주름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톡스를 우리가 꾸준히 맞으면 사실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름 생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의 효과가 만족스러우신 분들에게는 3에서 6개월마다 간격으로 꾸준히 시술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도 한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10년 이상
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있습니다. 제 얼굴의 노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시술 중 하나가 단언컨대 이 보톡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을 경우에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보톡스 내성인데요. 보톡스를 너무 잦고 너무 과하게 맞다 보면은 이 보톡스에 대한 중화 항체가 생기면서 이 보톡스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보톡스 내성이란 이 보톡스를 맞아도 이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성이 한번 생기게 되면 사실상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몇 년 동안은 보톡스를 맞지 않고 지켜보게 되면 내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평생 동안 내성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보톡스 내성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너무 잦고 과한 용량의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톡스 시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부위에만 이 적절한 용량으로 적절한 주기를 지켜서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과 시술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어떤 시술을 받아서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죠.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한 가지 시술만으로 이 모공 문제와 탄력 문제를 동시에 잡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시술만 딱 추천을 드린다면 써마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마 써마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 시술이죠.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진피층에 열을 가하게 되고 이 열이 노화된 콜라겐의 변성을 유도하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함으로써 피부가 젊어지도록 도와주는 이 노화 예방, 노화 개선 시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콜라겐을 재생성하기 때문에 이 콜라겐이 부족하여 피부가 얇은 분들, 또 잔주름이 심한 분들, 그리고 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져서 세로 방향으로 모공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써마지를 받으면 굉장히 좋고요. 시술 직후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관찰이 되지만 사실상 콜라겐이 재생성되면서 3개월에 걸쳐 계속 피부 탄력이 올라가는 것도 이 시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상당량의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 모든 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또 선망의 시술, 이 써마지이기도 하죠. 다만 이 써마지는 에너지가 피부에 상당히 많이 전달되는 만큼 이 통증도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주입되면 피부에 화상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잔주름이나 모공이 꼭 피부 콜라겐 저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원인도 영향을 미쳐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써마지만으로 모든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주름은 표정 근육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피부가 건조하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모공 같은 경우에도 피지량이 많으면 더 넓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써마지가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또 인지하고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 탄력과 모공을 동시에 잡기 위한 솔루션이라면 이 써마지가 검증된 시술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안전성 여부나 시술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술자의 능력이나 아니면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고민과 숙고 끝에 시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시술이라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고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고 해서 등장한 것들이겠지만 시술을 무조건 받는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좋죠. 하지만 맛있다고 막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체하고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역시 피부에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내 피부의 상태에 맞는 시술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프락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프락셀은 주로 모공과 흉터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인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부 자극감이 심합니다. 받고 나서 홍조나 열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유지되기도 하고요. 이런 프락셀을 받고 나서 피부가 적절하게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피부결이 좋아지겠다, 모공이나 흉터가 좋아지겠다고 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프락셀을 받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부 염증이 누적되면 또 피부 노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무조건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고 피부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술을 피부 상태에 맞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피부과 시술을 받기에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느낀다면 너무 무리한 피부과 시술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피부과 시술 중에서도 레이저도 있고 주사 시술도 있고 또 기본적인 피부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꼭 자극적이고 뭔가 강한 시술을 받아야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홈케어부터 반드시 잘 실천을 하시고 이제 홈케어로 잘 해결되지 않거나 뭔가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시술을 피부 상태에 맞게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밀가루와 식초를 가지고 쥐젖을 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다면 뺄 수 있습니다. 뺄 수는 있는데 의학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밀가루와 식초를 이렇게 섞어서 피부에 발라두게 되면 이제 피부를 녹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쥐젖 부위에 발라두게 되면 피부를 녹여서 쥐젖을 없애는 것이죠. 다만 이 피부를 녹이는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쥐젖만 딱 없앨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상처를 입혀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점이나 쥐젖을 제거하려다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화상을 입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화상 중에 심각한 경우에는 아물고 나서도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무리해서 이런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쥐젖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미관상 보기 싫을 뿐인데요. 이 쥐젖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로 피부 노화나 피부 마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쥐젖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고 또 쥐젖이 겨드랑이나 목과 같이 피부 마찰이 잘 생기는 부위에 또 호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 당뇨나 비만인 분들에게서도 잘 생기는 특징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쥐젖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쥐젖이 혹시 옮기는 질환이 아니냐, 주변으로 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쥐젖 자체는 감염성 질환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새로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손을 타고 옮겨간다거나 번지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쥐젖과 비슷하게 생긴 평평사마귀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평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젖 자체는 번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보기에 거슬리니까 미용적인 문제로 그리고 손이 자꾸 가니까 손으로 자꾸 건드리게 되니까 이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 이 쥐젖을 없애고 싶다고 한다면 꼭 집에서 이런 민간요법으로 없애기보다는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병원에 오시게 되면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 예를 들어 CO2 레이저나 어뷸 약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피부를 녹이는 거나 피부를 깎아내는 거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다른 부위에 상처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미 치료는 무엇보다 홈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미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죠. 다만 이 기미를 치료하러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집에서 적절한 홈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도 기미의 재발률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따라서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집에서 기미를 올바르게 케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기미를 유발하거나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자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 이 자외선이겠죠.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써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것이 필수적이겠고요. 또 하나 피부에 주는 여러 가지 자극들, 마찰들이 또 기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렌징 할 때 피부를 박박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기미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피부를 관리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또 평소에 복용하는 복용약이 기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임약을 꼽는데 이 피임약 안에 들어있는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성분이 기미를 유발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4명 중에 1명이 기미가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또한 이 기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미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기미가 생겼다면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미 연고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 연고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하이드로퀴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드로퀴논은 기미를 유발하는 그 멜라닌 색소, 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에 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효소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기미를 치료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연고로는 이 도미나 크림, 그리고 멜라토닌 크림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도미나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4%, 그리고 멜라토닌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2%를 함유한 연고입니다. 하이드로퀴논 농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고 또 부작용의 빈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의 민감도 그리고 기미의 중증도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 더 내가 강력한 기미 연고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병원의 처방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 멜라논 크림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멜라논 크림에는 하이드로퀴논 5%, 트레티노인 0.003%, 그리고 하이드로콜티존 1%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이 5%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미백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각질의 턴오버를 촉진해서 각질에 쌓여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빠르게 없애주는 트레티노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피부 자극감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안내받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 피부 관련된 내용들 즐겁게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저는 이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이 피부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좋은 습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집에서 한 번쯤 실천해 보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요새는 이 피부과 시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난무하다 보니까 단순히 유행에 휘둘려서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시술을 받게 되면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고 또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항상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올바르게 피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집에서 홈케어를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주변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피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 유튜브 채널 피부왕 정윤을 통해서 검증되고 유익한 피부 관련 정보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에 꾸준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